남편이 CEO 자리에 오른 지 5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연회 한가운데서 남편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뺨을 3번 때렸다. 그저 그의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3번째 따귀를 때린 직후 태겸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나 없으면 넌 이곳에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어. 대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왼쪽 뺨이 화끈거렸다. 입가에서는 피의 비릿한 맛이 났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자는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었고 자기 아내를 때린 손조차 아직 내리지 않은 채였다. 그는 세라의 발앞바닥을 가리켰다. 무릎 꿇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했어? 세라한테 사과해. 그는 자기 어머니 쪽을 흘끗 보았다. 우리 엄마한테도 사과하고. 세라는 그의 어깨 뒤에 서 있었다. 빨간 드레스에는 여전히 구김 하나 없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연회장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3달 전에 그 목걸이의 결제 내역을 본 적이 있었다. 태겸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다. 2개의 중간 회사를 거친 자금이 그의 내연녀에게 줄 선물로 바뀐 것이었다. 하지만 태겸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더구나 그는 오늘 밤 내가 이 호텔에 들어오기 전에 400페이지가 넘는 서류의 최종본을 챙겨왔다는 사실도 몰랐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태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짐 싸서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다. 똑똑히 들었지? 그 집은 제 분수도 모르는 여자 따위를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남편만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한남동 집에서 나가길 원하는 거야? 오늘 밤 당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는 손끝으로 입가에 피를 닦았다. 하지만 날이 밝기 전에 태겸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진짜 돌아갈 집이 없어지는지 보고 싶네.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세라도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감췄다. 태겸은 내가 맞아서 정신이라도 나간 사람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일은 약 10분 전부터 시작됐다. 그날 밤은 강태겸이 유라그룹 CEO 자리에 오른 지 5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연회였다. 호텔은 한강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불빛 아래 길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리고 대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태겸이 더는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다. 윤세라였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내가 내부 감사 자료에서 봤던 바로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즐겁게 세라를 데리고 다니며 테이블마다 인사를 시켰다. 그녀의 머리도 다듬어 주었다. 몇몇 지인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가끔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기까지 했다. 반면 태겸과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그들과 채 1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세라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언니도 오셨어요? 내가 왜 오면 안 되지? 세라는 살짝 웃었다. 전 그냥 언니가 이런 곳과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인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니면 태겸 오빠가 언니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손목이 기울었다. 붉은 와인이 내 드레스 가슴 부분에 그대로 쏟아졌다. 옆에 서 있던 몇 사람이 놀랐다. 나는 와인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세라가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구두굽이 의자 다리에 걸렸다. 그녀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그 외침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릴 만큼 컸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세라. 그녀를 일으켜 세운 시어머니는 곧바로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넌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나는 내 드레스를 가리켰다. 와인을 뒤집어 쓴 사람은 저예요.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세라는 바닥에 넘어져 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 얘가 입고 있는 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옷인데 네가 뭐라고 감히 얘한테 손을 대? 난 그 여자한테 손도 대지 않았어. 바로 그때 태겸이 다가왔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마침 잘 왔어. 저 여자한테 물어봐. 짝, 내 말이 끊겼다. 내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주변에서 몇 사람이 숨을 크게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내가 미쳐 다시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두 번째 뺨이 날아왔다. 짝, 나이든 한 임원이 반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옆 사람이 붙잡았다. 그리고 태겸은 세 번째로 내 뺨을 때렸다. 나는 비틀거렸다. 구두굽이 돌바닥에서 미끄러졌다. 하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이나 내 뺨을 때린 뒤 그는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10년 전 나는 태겸이 식당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가격이 너무 비싼 걸 보고 발길을 돌릴 만큼 가난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굽이 다른 구두를 신고 두 번의 겨울을 내리 출근하는 것도 봤다. 상사에게 퇴짜 맞은 기획서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의 말을 들어주느라 새벽 2시까지 곁에 앉아 있던 적도 있었다. 그때의 태겸은 남에게 기대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그렇게 힘든데 왜 쉬지 않아? 그가 웃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난 평생 밑에서 남들만 올려다보며 살 테니까. 바로 그 말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됐었다. 그런데 10년 뒤 바로 그 남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세 번의 뺨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태겸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하려고. 나는 백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 나는 말을 끊었다. 백 변호사님. 주변은 여러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했다. 긴급 서류를 인사위원회와 사전에 통보받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내세요. 강태겸의 경영권한 정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세요. 남편의 얼굴에 떠있던 웃음이 굳었다. 단 한순간이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경영 접근 권한을 차단하세요. CEO 직위에 딸린 자산의 사용 권한도 일시 정지하세요. 업무용 차량, 장비, 법인카드. 나는 태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남동 저택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서류는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30분 드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그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얘가 맞아서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네. 전화 몇 통 했다고 이 회사가 자기 것인 줄 아나 봐? 태겸은 세라를 자기 몸 가까이 끌어당겼다. 30분 뒤에도 나는 CEO야. 그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집도 여전히 내 집이고, 차도 여전히 지하에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가 잠시 멈췄다. 여전히 짐을 싸야 해. 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럼 어디 가지 마. 나는 등을 돌렸다. 30분.
남은 파티나 즐겨. 나는 호텔을 떠나지 않았다. 중간층에는 대연 회장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라운지가 있었다. 나는 유리 난간 옆 테이블을 골랐다. 직원이 무엇을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물. 나는 자리에 앉았다. 아래에서 태겸은 여전히 잔을 들고 있었다. 거래처 사람들과 악수했다. 부하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방금 전 전화가 자신에게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 크게 웃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세라를 데리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녔다. 1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3분. 기념 케이크가 밀려 나왔다. 케이크 위에는 강태겸의 유라 CEO 취임 5주년을 축하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태겸은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앞으로 초대받았다. 하지만 아내를 부르는 대신 그는 세라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왔다. 태겸은 자신의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수백 명의 직원과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5주년 기념사진 속 유라 CEO 곁에 선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내연녀였다. 나는 딱 몇 초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다. 18분. 태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웃음이 즉시 사라졌다. 그는 관리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접속되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거부됐다. 그가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 그리고 세 번째 전화.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태겸은 중간층을 올려다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손목시계를 가볍게 가리켰다. 12분. 태겸은 몇 초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뛰어 올라오지 않았다. 계속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대신 전략팀장 민석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끌고 갔다. 민석은 거의 6년 동안 그의 곁에서 일해왔다. 나는 대화 전체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복도에 설치된 보안팀의 녹음 장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 두었다. 본사로 가. 내 책상 맨 아래 서랍에 검은색 USB가 하나 있어. 민석이 멈칫했다. 하지만 방금 대표님 카드가 당직자에게 이미 전화했어. 태겸은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가져와. 열어보지 마. 시스템에 복사하지도 마.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와.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태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만한 것. 2분 뒤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보안팀장이 민석이 방금 호텔을 떠났다고 보고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람을 붙여요. 곧바로 다음 메시지가 왔다. 강태겸이 야간 당직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CEO 집무실 구역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말이 없었다. 석 달 동안 조사하면서 나는 이미 태겸이 뒤에서 따로 운영하는 회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풀려진 계약들도 알고 있었다. 세라의 차도 알고 있었다. 아파트 보증금도 알고 있었다. 그가 출장이라고 했던 제주도 여행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USB를 발견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건 태겸이 시스템 밖에 별도의 방어책을 준비해 두었다는 뜻이었다. 보안팀장이 전화했다. 본사에서 민석을 막아야 합니까? 나는 아래에 있는 태겸을 내려다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요. 하지만 안에 기밀 자료가 있다면 새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단하세요. 즉시 시스템 백업을 만드세요. CCTV 영상과 출입 시간, 모든 작업 기록을 남기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태겸이 미리 준비해둔 것을 가져가는 건 막지 마세요. 회장님께서는 그들이 뭘 하려는지 알고 싶으신 겁니까? 맞아요. USB만 확보하면 물증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게 두면 전체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아래에서 태겸이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자신이 방금 다시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30분째가 되자 대연 회장의 커다란 두 문이 열렸다. 백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인사위원회, 법무팀, 감사팀, 보안팀 대표들이 있었다.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소리는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태겸은 즉시 앞으로 걸어갔다. 백 변호사님, 왜 제 계정이 잠긴 겁니까? 백 변호사는 그에게 따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받았다. 서류철을 펼쳤다. 방금 유라의 긴급 절차에 따라 통과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이 시각부로 강태겸 씨는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CEO 직무와 모든 경영 권한이 잠정 정지됩니다. 태겸의 몸이 굳었다. 백 변호사는 계속해서 결정문을 읽었다. 태겸의 임원급 출입카드, 관리자 계정과 모든 회사 장비는 즉시 차단됐다. 그가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차량 3대 역시 사용 권한이 잠정 정지됐다. 그리고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한남동 저택은 유라홀딩스 소유의 자산으로 현직 CEO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그는 태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해당 주택의 사용 권한 역시 직무정지 결정과 함께 종료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뭐라고? 그녀가 달려들었다. 그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법무팀 직원 한 명이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모님, 소유권 서류는 단 한 번도 강태겸 씨 명의로 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세라를 바라보았다. 태겸의 팔에 끼고 있던 그녀의 팔이 천천히 풀렸다. 태겸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제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말도 안 돼. 그는 마이크를 낚아챘다. 나는 이사회가 임명한 CEO야.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야? 백 변호사가 대답했다. 예비 감사 자료와 지배주주의 긴급 직무 정지 요구권에 근거했고 이후 권한을 가진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겸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배주주?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내가 유라를 경영한 지난 5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 회장실, 서씨 일가 대리인, 지배주주를 입에 올렸어.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는 백 변호사를 가리켰다. 그 사람을 여기로 부르세요.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백 변호사는 중간층 쪽을 바라보았다. 부를 필요 없습니다. 태겸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로 향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마다 구두굽 소리가 울렸다. 태겸은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다음에는 의심이었다. 그리고 내가 백 변호사 앞까지 걸어가자 그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백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 서 회장님, 쨍그랑 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겸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당신이? 나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아까 당신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이곳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다고 했지. 나는 대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오늘 밤 이 호텔 비용은 유라가 지불해. 이 파티는 유라 직원들이 준비했고,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앉아있던 CEO 자리도 유라가 당신에게 준 거야. 나는 다시 태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라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나야. 태겸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그는 서씨 집안이 유라의 창립 주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립자가 세상을 떠난 뒤 소유권이 유라홀딩스와 가족 신탁으로 이전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상속인이 서씨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CEO로 일한 5년 동안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회장실과 백 변호사,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에게 전달됐다. 상속인의 신원은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태겸은 외가에 대해 몇 번이나 내게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내가 살아가는데 충분할 만큼 남겨주셨다고만 말했다. 그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집에 있었고, 마트에 갔고, 우리 엄마를 돌봤고, 나한테 생활비까지 달라고 했잖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으니까.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어서가 아니야. 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는 유라가 이익만 누릴 줄 아는 상속인의 놀이터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의 지분은 별도의 관리 체계 안에 들어갔어. 내 주주 권한 대부분은 회장실과 이사회를 통해 행사됐고, 회사가 누구 것인지 증명하려고 내가 매일 가장 높은 층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었어. 시어머니가 의자를 붙잡았다. 아니, 말도 안 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늘 자랑하던 차세대. 어머니가 늘 강씨 집안의 집이라고 부르던 저택. 법인카드로 결제한 휴양여행들.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족이 부자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 아들이 한때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에요. 태겸이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백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회장님, 민석이 USB를 가져갔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또 뭐가 있죠? CCTV를 확인한 결과 그가 떠나기 전에 CEO 집무실의 로컬 폴더에서 일부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태겸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방금 직위를 잃었다. 차도 잃었다. 저택을 사용할 권리도 잃었다. 자신이 업신여기던 아내가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방금 알게 됐다. 그런데도 그 미소가 다시 돌아왔다. 나는 바로 알아차렸다. 그 USB는 마지막 퇴로가 아니었다. 반격이었다. 파티가 끝나기 시작할 무렵 태겸이 내게 전화했다. USB 얘기도 알고 있었어? 그 안에 뭐가 있어? 그가 웃었다. 네 서명이 들어간 것들. 나는 침묵했다. 총괄 예산 승인, 한도 조정. 나중에 네가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사업들. 나는 이해했다. 태겸은 서명을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 진짜 서명을 이용하면 됐다. 총괄 예산 승인 문서 하나를 가져다가 몇 주 뒤 발생한 부정한 지급 내역 옆에 놓기만 하면 된다. 그 사이에 승인 절차는 빼고, 수정 이력도 빼고, 송금을 지시한 사람도 빼고,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보이게 된다. 회장은 알고 있었다. 회장은 서명했다. CEO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태겸이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내 자리를 빼앗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날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라면 너도 네 서명에 대해 설명할 준비는 해야 할 거야.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작게 웃었다. 내가 가라앉으면 너도 같이 끌고 내려갈 거야. 나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내 앞에 남자는 더 이상 10년 전의 태겸과 같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멍청하지 않았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그를 얕본 적이 없었다. 좋아. 내가 말했다. 태겸은 말이 없었다. 아마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내가 설명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우리가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산실사팀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들이닥쳐 집 안을 마구 뒤지지 않았다. 근거 없이 개인 물품을 가져가는 사람도 없었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거나 법인 계좌를 통해 결제된 자산만 목록에 기록됐다. 시어머니가 2층에서 가방 3개를 끌어안고 뛰어내려왔다. 이건 내 물건이야. 실사 직원이 영수증 번호를 확인했다. 이 가방은 임원 복지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두 번째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더 꽉 끌어안았다. 내 아들 카드면 내 아들 돈이지. 직원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법인카드입니다. 간단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제야 그녀는 처음으로 그 차이를 이해한 듯했다. 그 다음은 시계였다. 골프채 세트, 전자기기, 모든 물건이 하나씩 확인됐다. 개인 영수증이 있으면 그대로 두었다. 회사 증빙이 있으면 목록에 기록했다. 태겸은 따지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계속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은 그의 어머니가 지르는 어떤 고함보다도 내 눈길을 끌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돌아보았다. 혜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저는 지금 확인이 필요한 물건들만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긴 우리 집이잖아. 아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는 유라 CEO에게 제공되는 사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정말 비오는 한밤중에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을 생각이니? 나는 불과 2시간도 되기 전에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저한테 집에서 꺼지라고 하셨을 때 어머니는 밖에 비가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녀의 물건을 내던지지 않았다. 경호원에게 누구를 끌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개인 물품을 전부 정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하지만 태겸과 시어머니가 한때 우리 것이라고 부르던 것들은 하나씩 제 이름을 되찾았다. 회사 차량, 회사 소유주택, 법인카드, 직책에 따른 혜택. 강씨 집안의 재산이 아니었다. 태겸이 여행 가방을 끌고 대문을 나설 때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몇 초 뒤 백 변호사에게 통보가 들어왔다. 회장님, 자료 묶음이 한 기자에게 전송됐습니다. 나는 빗속에 서 있는 태겸을 바라보았다. CEO 자리도 없었다. 저택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지막 패를 다시 손에 넣은 사람 같았다. 나는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13분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유라 고위층의 승인을 받은 비정상적인 지출 사건에서 CEO 강태겸이 희생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 아래에는 몇몇 문서의 사진이 있었다. 내 서명이 있었다. 완전히 진짜 서명이었다. 8시가 되자 기사는 각종 금융 커뮤니티에 퍼졌다. 8시 40분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9시 일부 주주들이 해명을 요구했다. 사내 시스템에서는 직원들이 격렬하게 논쟁했다. 태겸이 횡령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다. 회장님이 몰랐다면 왜 서명한 겁니까? 백 변호사가 들어왔다.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기사를 다시 한번 읽었다. 아니요.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오늘 우리가 기사를 내리면 내일 태겸은 유라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주가와 신뢰도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화면을 닫았다.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1시간 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 고참 이사가 자료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기사에 나온 서명이 진짜인지 내게 곧바로 물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진짜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즉시 달라졌다. 나는 그것이 총괄 예산 승인 서명이지 이후 발생한 각각의 지급건에 대한 서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 설명만으로는 이사회나 주주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류철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독립감사를 맡기세요. 나는 감사기관이 회장실 소속이어서도 안 되고 내가 직접 지정해서도 안 된다고 요구했다.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할 것이었다. 감사 범위는 최근 3년 동안 태겸이 담당했던 사업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내 서명이 들어간 모든 서류도 포함됐다. 백 변호사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최종 보고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내세요. 한 나이 든 이사가 결과적으로 내 책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탁자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책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태겸은 다른 사람들이 내 서명을 들여다보는 것을 내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해 내 서명을 세상 앞에 내놓았다. 나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됐다. 모든 문을 여는 것. 그날 오후 나는 법무팀에 모든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수정하지 말 것, 삭제하지 말 것, 태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보도자료도 내지 말 것. 나는 세라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간 것은 바로 그녀였다. 태겸은 어머니를 데리고 세라가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로 갔다. 나중에 나는 기록과 세라가 직접 제출한 메시지를 통해 그 일을 알게 됐다. 그는 오랫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세라는 문을 조금만 열었다. 네 도움이 필요해. 태겸이 말했다. 차를 팔아. 아니면 목걸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필요해. 그의 어머니는 뒤에 서 있었다. 이번 한 번만 얘 좀 도와줘. 유라로 돌아가면 갚을 거야. 세라는 태겸을 바라보았다. 오빠 아직 CEO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냥 일시적으로 직무 정지된 거야. 그럼 지금은?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닌 거네. 그게 무슨 뜻이야? 오빠는 이제 직책도 없어. 집도 없어. 감사까지 받고 있어. 그녀는 팔짱을 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재산을 팔아서 오빠를 구하라고? 태겸이 화를 냈다. 내가 네 차도 사줬어. 아파트도 구해줬고. 너 때문에 300명 앞에서 내 아내까지 때렸어. 세라는 즉시 대답했다. 아니, 태겸이 멈칫했다.
오빠가 그 여자를 때린 건 오빠가 때리고 싶었기 때문이야. 오빠의 선택을 내 빚으로 만들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태겸이가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세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빠가 이 지경이 된 건 자기 것이 아닌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태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는 네가 깨끗한 줄 알아? 너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었잖아. 세라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제 변호사가 모든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제출한 거예요. 태겸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계약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유라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돈을 빼내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메시지에서 그냥 받으라고 한 사람은 바로 오빠예요. 서류는 자기가 처리한다고 한 사람도 오빠고요. 돈이 어디서 오는지는 제가 물을 일이 아니라고 직접 쓴 사람도 오빠예요. 태겸이 한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말들이 이제는 그대로 그를 가리키는 증거가 되었다. 그는 세라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난 너 때문에 가족까지 버렸어.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빠는 자신이 권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삶을 원해서 가족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닫았다. 그게 가장 쓰라린 일이었다. 아내의 뺨까지 때리며 지켜준 여자는 거대한 음모로 그를 배신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됐다. 그 다음 사흘 동안 태겸은 감사보고서와 시간 싸움을 벌였다. 그는 한때 자신을 강 대표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몇은 받지 않았다. 몇몇은 정중하게 말했다. 모든 일이 명확해지면 그때 이야기하죠. 거의 매주 그와 골프를 치던 한 사람은 메시지만 보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제가 관여하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태겸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했다. 여전히 그 지급건들이 승인된 예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았다. 여전히 유라의 경영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던 태겸이었다. 그는 집 하나를 잃었다고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퇴로가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 셋째 날 밤, 태겸은 자신을 위한 마지막 퇴로를 하나 열어보려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자회사 책임자 자리로 올려준 박 이사에게 전화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이 사람이 한남동 저택까지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태겸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박 이사가 조사 중인 자금들이 모두 승인된 사업 계획 범위 안에 있었다고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됐다. 전화기 너머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태겸은 예전에 자신이 직접 박 이사를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줬던 일을 다시 꺼냈다. 하지만 명절마다 저택에 선물을 들고 오던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예전에 당신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전화도 받는 겁니다. 박 이사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저에게도 직원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기록에 나온 그대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끝났다. 태겸은 다른 두 사람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한 사람은 받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를 댔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민석이 먼저 태겸에게 전화했다. 6년 동안 그를 따랐던 부하 직원의 목소리는 확연히 떨리고 있었다. 강 대표님. 태겸은 즉시 몸을 똑바로 세웠다. USB 아직 있지? 민석은 침묵했다. 내가 묻잖아. 아직 있지? 네. 그럼 내 말 잘 들어.
감사해서 물어보면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겸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한참 뒤에야 민석이 말했다. 하지만 대표님은 저더러 대신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한순간부터 이미 저를 버리셨습니다. 태겸의 몸이 굳었다. 뭐라고?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출입 기록도 다 남아 있고요. 제 변호사는 제가 계속 거짓말하면 스스로 대표님과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민석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겸은 새까맣게 꺼진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CEO 자리에 있던 5년 동안 그는 자신이 전화만 하면 누군가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자신이 명령만 내리면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권력이란 CEO 명패가 떼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걸려고 하지 않는 순간 권력은 사라지는 것이었다. 넷째 날 아침 예비 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됐다. 백 변호사는 두 묶음의 자료를 나란히 놓았다. 이쪽은 강 씨 측이 외부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는 내 서명이 있는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총괄 예산 승인. 그리고 그 옆에 전체 기록을 놓았다. 그리고 이것이 원본 데이터의 전체 기록입니다. 예산 승인 다음에는 실행 제안서가 있었다. 견적서, 공급업체 선정 회의록, 지급 승인, 송금 지시, 수정 이력, 로그인 계정, 타임스탬프, 모든 단계마다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백 변호사는 곧바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갔다. 내가 중간 회사들로 송금된 자금을 직접 승인했다는 데이터는 전혀 없었고 최종 수익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반대로 시스템 기록을 보면 일부 공급업체는 태겸이 관리하던 부문에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예산이 승인된 뒤 비용이 부풀려졌고 구체적인 지급 지시는 태겸과 그의 부하 직원들의 경영 권한 범위 안에서 실행됐다. 세 개의 중간 회사는 모두 태겸의 한 지인과 연결돼 있었다. 유라에서 자금을 받은 뒤 그 돈은 다시 이동했고 이후 세라의 차량과 아파트 보증금, 보석, 여행 경비와 관련된 지출에서 나타났다. 그제야 한 이사회 구성원이 물었다. USB는요? 보안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태겸의 접근 권한이 정지된 뒤 그는 당직 직원에게 전화해 CEO 집무실 구역을 열라고 요구했다. CCTV에는 민석이 안으로 들어가 USB를 가져가고 자료를 복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행히 원본 데이터는 이미 보존돼 있었다. 그래서 가져간 모든 페이지는 전체 기록과 대조할 수 있었다. 서명을 위조한 건 있습니까? 보안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는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강 씨에게 유리한 페이지만 승인 절차에서 따로 떼어 놓아 외부 사람이 특정 지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잘못 이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안도하지 않았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단지 말했다. 계속하세요. 오후가 되자 독립감사기관에서 1차 감사 결과를 보내왔다. 내가 자금의 부당 사용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보고서에 분명히 적으라고 요구했다. 유라의 감독 체계가 일부 사업에서 태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허용했다는 점이었다. 내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시스템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교차 점검 절차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제한 권한과 지급 승인 권한을 분리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일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내지 않게 했다. 나쁜 사람 한 명을 내보냈다. 또 다른 태겸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유라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내가 막 로비로 내려왔을 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태겸이 나타났다. 그의 어머니가 뒤따라왔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익숙하게 보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처럼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지쳐 보였다. 수염은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어깨는 조금 처져 있었다.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하나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흘 연속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경호원이 그를 막았다. 서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보내주세요. 태겸은 내 앞에 멈춰섰다. 수많은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그가 매일 아침 들어서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로비였다. 강 대표님. 그는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머니가 놀라 외쳤다. 태겸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혜린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침묵했다. 다시 CEO로 돌아갈 필요 없어. 차도 필요 없어. 저택도 필요 없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일자리 하나만 줘. 창고에서 일해도 돼. 운전기사라도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태겸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냥 일이 더 커지지 않게만 해줘.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그는 내가 돌아오길 빌려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도 앞으로 나왔다. 혜린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나는 거의 알아듣지 못할 뻔했다. 나도 잘못했다. 내가 지낼 곳 하나만 구해줄 수 있겠니? 한남동일 필요 없어. 작은 방 하나면 돼. 나는 눈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때 이런 날이 오면 아주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다. 그리고 호텔에서의 그날 밤부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던 한마디가 있었다. 그날 내가 정말 가난한 전업주부에 불과했다면. 태겸이 멈칫했다. 내가 유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분도 없고 백 변호사도 없고 그 집을 되찾을 수도 없고 이 사회가 당신을 직무 정지시키게 할 수도 없었다면. 나는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여자였다면 오늘 당신이 무릎을 꿇었을까? 태겸의 입이 벌어졌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1초, 2초, 3초.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해. 나는 경호원 쪽으로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태겸은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다. 바로 그때 백 변호사가 복도에서 걸어왔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강 씨가 이 문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겸이 돌아보았다. 백 변호사는 어떤 판결문도 큰 소리로 읽지 않았다. 그가 유죄라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다. 유라는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와 내부 데이터 사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들이 나를 신고한 겁니까? 유라는 확인이 필요한 정황을 발견했을 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귀하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입니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유리문을 지나 들어왔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했다. 강태겸 씨. 그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담 나를 돌아보았다. 너 알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통제되지 않기 시작했다. 민석이 USB를 가져갈 걸 알고 있었어. 일부러 막지 않았잖아. 나한테 덫을 놓은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어. 그는 침묵했다. 아무도 당신에게 민석을 사무실에 들여보내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도 당신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페이지만 가져다가 밖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아내를 배신하고 300명 앞에서 그녀의 뺨을 때리라고 하지 않았어. 태겸이 이를 악물었다. 모든 것의 뒤에는 네가 있었어. 내 첫 기회도 네가 줬고 CEO 자리도 네 덕분이었고 이제 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거잖아.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결국 나는 내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거야? 나는 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아니, 바로 그게 당신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거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첫 번째 기회, 맞아. 문을 열어준 건 나였어. 하지만 그 문을 지나간 건 당신이야. 성공한 사업들에는 당신의 능력도 한몫했어. 당신이 밤을 새운 것도 당신 스스로 노력한 거였어. CEO 자리는 내가 당신 손에 쥐어준 선물이 아니었어. 태겸은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서류철을 가리켰다. 아무도 당신 손을 잡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지 않았어. 아무도 회사 돈으로 세라에게 선물을 사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도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어내리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말을 멈췄다. 당신은 나한테 진 게 아니야, 태겸아. 당신 자신의 선택의 증거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사관은 조사를 위해 함께가 달라고 했다. 태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매일 아침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직원들이 저절로 양옆으로 비켜섰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강 대표님. 아무도 뒤따라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들이 유리문을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리문이 닫혔다. 그것이 내가 강태겸을 내 남편으로 바라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사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속 처리됐다. 나는 태겸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백 변호사에게 매일 보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회사에 속한 일이 있었다. 수사기관에 속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일은 이제 하나뿐이었다. 결혼을 끝내는 것.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율하를 이용해 압박하지 않았다. 회사 자산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에 따라 처리했다. 유라에 속한 것은 유라로 돌려보냈다. 각자의 개인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남겼다. 나는 한 가지를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권력과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 사용하는 권력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태겸을 이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몇 달 뒤 이혼이 마무리됐다. 나는 공식적으로 유라 회장 자격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은 많은 질문을 했다. 태겸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분을 숨겼는지에 대해서. 나는 회사와 관련된 것만 대답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유라는 권력이 어느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감독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전 남편을 유라에 들어오게 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아니요. 방 안에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과 그 사람을 진실로부터 감싸주는 것을 혼동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줬던 기회는 그도 한때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뒤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본사를 나온 뒤 나는 직접 차를 몰고 나와 태겸이 결혼 초기에 함께 살았던 작은 아파트로 갔다. 그 아파트는 곧 넘겨줄 예정이었다. 짐은 거의 다 옮겨진 상태였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부엌 찬장 깊숙한 구석에서 흰색 도자기 컵 하나를 발견했다. 값싼 물건이었다. 컵 입구에는 작은 흠집 하나가 있었다. 태겸은 우리가 결혼한 뒤 첫 월급을 받고 그 컵을 2개 샀다. 그날 그는 종이봉투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내가 너 주려고 샀어.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저 평범한 컵 2개였다. 그는 머리를 긁적였다. 아직 좋은 건 못 사줬어. 나중에 돈 벌면 더 예쁜 걸로 사줄게. 나는 웃었었다.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정말? 정말. 그때 우리에게는 저택이 없었다. 운전기사도 없었다. 다이아몬드도 없었다. 저녁은 가끔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마트에서 산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다. 어떤 날은 태겸이 늦게 들어왔다. 나는 밥을 데웠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를 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식탁에 그대로 엎드려 잠든 적도 있었다. 나는 이불을 가져와 덮어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깨어나 나를 보며 웃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너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 남자는 분명 존재했었다. 그를 더 쉽게 미워하기 위해 내 10년을 거짓말로 만들 필요는 없었다. 그는 한때 가난했다. 한때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무 비싼 것을 받으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았다. 한때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사람은 아마 단 하루 만에 변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주 작은 일들에서 시작된다. 태겸이 처음으로 어떤 문이 자기 때문에 저절로 열린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른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 처음으로 작은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했던 순간, 이번 한 번뿐이야. 그러다 어느 날 너무 비싼 식당에는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남자가 자기 돈도 아닌 돈으로 내연녀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컵을 아주 오래 들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다시 오래된 물건 상자에 넣었다. 깨뜨리지 않았다. 가져가지도 않았다. 부숴 버릴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다. 그저 다음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된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불을 껐다. 문을 잠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유라에 도착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비서가 밖에 서 있었다. 회장님,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 자료를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 끝에 유리벽 너머를 바라보았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다리 위의 차들도 여전히 줄지어 달리고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하나가 막 끝났다고 해서 도시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문득 호텔에서 그날 밤 태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 없으면 넌 이곳에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어. 나는 10년 동안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였다. 그 다음에는 습관 때문이었다.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을 정도였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에 있던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태겸의 뒤에 서지 않았다. 그 누구의 뒤에도 서지 않았다. 나는 곧장 탁자 맨 앞자리로 걸어갔다.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나를 때렸던 남자보다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한 가지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삶에 들어오기 위해 한 번도 그의 허락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뒤에도 설 필요가 없었다. 장여사 극장에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서로 조금 더 가까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